네, 지금 그 앞에 김현욱 박사님 그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정부 쪽에 이제 용역을 해가지고 7월 말까지 해서 사실 바이든하고 뭐 트럼프하고 양쪽에 다 이렇게 이제 시나리오 해가지고 이 보고서를 이제 제출한 바가 있었는데, 제가 사실 이제 그 예전에 이게 정부 보고서를 하기 싫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고서를 하면은 이 보안각서를 써가지고 이 쓰질 못해요, 걔들. 그래가지고 사실은 제가 그 이미 7월 달에 양쪽을 쭉 했는데 그 어떤 대회 발표나 이런 걸 못하고 뭐 쭉 있었는데, 사실 이제 그 토론문을 쓰는데 이게 결정이 나면은 하나 쓰면 되는데 이게 둘 다 쓰려다 보니까 고민해가지고 일찍 자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봤더니 또 여전히 확정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결국은 좀 애매하게 두 가능성을 다 넣었습니다. 근데 또 하나 이제 이렇게 보면은 아까 우리 나 총장님이 비슷한 얘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뭐 아까 뉴욕타임즈 얘기를 하셨는데, 사람들이 저를 보면은 당연히 예를 들면은 트럼프가 되길 원하고 또 될 거라고 전망하지 않냐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한반도 문제라는 사람들은 무조건 트럼프 지지라고 해서 참 굉장히 내가 화를 낸 적이 있는데, 이게 이제 좀 어떤 어떤 사람의 판단을 볼 때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뭐 장단점, 그러니까 정책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다 이제 어떻게 우리가 국익을 위해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다행히 제가 발표하는 게 아니라 토론이어가지고 좀 약간 다른 각도에서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미국 내에서의 뭐 그 담론의 변화에 대해서 보면은 제가 여기 GDP 40%의 법칙을 얘기를 했는데, 뭐 이건 이제 뭐 딴 데도 나온 얘기입니다만은, 소련이 GDP의 약 40%가 도달했을 때 미국이 중국과 손을 잡고 그리고 군비 경쟁 SDI 전략 방위 계획을 추진하면서 그 소련의 국력을 이제 급격히 소진시켰습니다. 그리고 85년도에 일본이 미국 GDP 38% 도달했을 때 플라자 합의를 통해 가지고 엔고 현상을 만들었죠. 그래서 일본이 결국은 10년의 그 장기 침체, 더 나아가서 10년, 20년, 30년까지 가는 결국 일본을 이제 패권 도전국의 잠재적인 위치에서 밀어냈습니다. 세 번째 역할을 한 것이 이제 도전자가 이제 중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중국이 GDP의 40% 돌파한 것이 2008년입니다. 2008년인데 여기서 9월 달에 리먼 브라더스 투자은행이 세계 4위인데 이게 파산하면서 미국이 여기에 신경을 쓰면서 사실은 중국을 억제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쳤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 2010년 말 정도 되면은 중국이 일본을 앞질리고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작년 연말까지 미국 GDP 67%에 도달했는데, 사실 트럼프, 아까 우리 김현욱 박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트럼프가 그 중국의 도전을 막겠다고 여러 가지 정책을 취했지만 이 코로나 대응 실패로 인해서 오히려 올 연말이 되면은 중국의 GDP가 미국의 70%까지, 그러니까 단기간 내에 7%를 또 따라잡는 이런 정책적인 이제 오류를 범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이 중국 네티즌이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면 1949년 중국 정부가 수립됐을 당시에는 사회주의만이 중국을 구할 수 있었는데, 79년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수교한 때는 자본주의가 중국을 구할 수 있었고, 바로 또 리먼 브러스 사태로 인해 가지고 리먼 브러스가 아니죠. 89년도가 되면은 중국이 이제 소련이 무너지면서 중국이 사회주의를 구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09년 이후에는 중국이 자본주의를 구한다는데, 뭐 이 정도로 상당히 빠르게 중국의 국력이 이제 그 신장한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중국에 대한 미국의 담론 변화가 있는데, 뭐 제가 이쪽의 주전공은 아니지만 미국 내 어떤 중국 뭐 최고 전문가라고 하는 데이비드 샴버 교수 같은 경우는 2008년도 저서에서 보면은 아까 얘기 나왔듯이 중국을 국제 경제 체제에 끌어들이게 되면 이것이 정치로 영향을 미쳐서 중국의 어떤 민주화를 가져올 것이다라고 판단했는데, 이
판단이 이제 틀렸다는 것이 2016년도 책에서 보면은 자신의 오류를 인정하고 경선 권위 주가인 중국 공산당 통치가 결국은 이제 쇠락할 것이라는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존 미어쉐이머 같은 경우도 강대국 정치 비극에서 2001년 판에 보면은 중국에 대한 성장 억제를 정책 대안으로 제시했는데 14년 뒤에 나온 개정판에서 보면은 냉전 시대와 같은 봉쇄 정책을 제안하게 됩니다. 근데 이처럼 미국 내에서의 뭐 여러 중국에 대한 인식들이 크게 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앞에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런 오바마 행정부의 인식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의 인식이 어떻게 나왔는가 하는 부분인데, 오바마 행정부는 앞선 부시 행정부가 두 개의 전쟁을 펼치면서 아프가니스탄하고 이라크에 전쟁을 하면서 상당한 대가를 치불했다. 그래서 2014년 5월 미 육사 졸업 연설에서 이른바 오바마 독트린을 발표하면서 이 다자주의를 강조하고 또 직접 군사 개입하기보다는 이 반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의 전환, 그리고 직접 미 안보에 침해될 때만 무력 사용한다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마도 바이든 정책에서 상당히 나타날 거로 보는데, 또 하나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시아 재균형 정책입니다. 그래서 미국 해군력의 60%를 금년까지죠, 아시아에 재배치하겠다는 것이고, 일본의 안보 다이아몬드 구상을 받아들여서 미국, 일본, 호주 삼각 안보 대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는 미국, 일본, 호주 정상회담을 갖기도 했죠.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가 집권하면서 이러한 오바마의 그 국제정세 인식이 아니하다고 비판합니다. 이 부분들은 뭐냐면 육사 졸업식에서 당시에 오바마는 미국의 부동의 위치, 넘버원의 위치는 부동의 위치다. 그래서 의심할 것이 없다. 다만 미국의 리더십의 문제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그 국제의 어떤 그 리더 역할을 못하는 것이다라는 인식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사를 보면 과연 미국이 넘버원인가? 결국 기존의 미국이 만든 국제 질서, 국제 룰을 그대로 따르다 보면은 시간의 문제지 결국은 중국한테 따라잡힐 수밖에 없다는 이런 인식을 피력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얼마 전에 있었던 그 한미 SCM에서 그 대표로 갔던 분한테 어떻게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미국 군부의 입장, 그 협상했던 나온 사람들의 인식에 보면은 상당한 어떤 그 두려움이랄까요?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는 것에 대한 굉장히 두려움을 나타냈다는, 그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랬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방식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기본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는 이른바 리버스 닉슨 방식을 도입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부분들이 나중에 이제 스파이 사건과 연루되면서 재판에 회부되고, 결과적으로는 이런 전략이 수행되지 못했고, 다시 이제 중국과 이제 직접적인 대화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전통적으로 어떤 대안을 마련하고 그리고 정책을 취하는 방식이 아니라 먼저 행동을 취하고 나서 나중에 제도하는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미국의 주류로부터 상당한 비판을 받았고, 또 동맹 관계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실제로 한미 FTA나 나프타, 그리고 중국에 대한 고관세처럼 실제로 어떤 새로운 대안을 갖고 한다기보다는 즉흥적인 정책을 통해 가지고 중국을 흔들긴 했지만, 이런 부분들을 제도화하고 또 대안을 만드는 과정들은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3년차, 4년차에 와서 대안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알다시피 그 인도 태평양 전략도 그렇고 쿼드 플러스, 파이브 아이즈 같은 경우는 금년에 얘기가 되고 있고, EPN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에 제안됐고 5월 달에 공식화됐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와서 클린 네트워크 문제, 그리고 이건 초당파적이긴 하지만 타이페이법의 통과, 그리고 G7을 G11으로 확대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처음부터 이런 구상을 가지고 중국 때리기나 중국 흔들기로 나선 거라기보다는 일단 무역 전쟁을 하고 이 부분을 기술 전쟁,
또 지난 7월 달에 폼페오에 의한 어떤 중국에 대한 전면적인 이념 전쟁을 선포한 이후에 하나씩 나오다 보니까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거의 4년 차로 넘어가게 되고, 동맹 입장에서 보면은 또 우방국 입장에서 보면 트럼프를 과연 믿을 수 있겠냐 하는 더 회의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뭐 TPP 철회라든지 이란 핵합의 파기, 기후변화에 대한 탈퇴, 세계보건기구 탈퇴 통보 이런 등등의 어찌 보면은 미국이 주도하고 또 참여했던 이런 질서를 깨면서 또 새로운 제도화를 만들어나가는 과정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모순적인 행동들에 대해서 아마 이 동맹국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면에서 바이든 후보의 공약은 리더 지위를 회복하는 데 두고 있고, 여러 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문제점을 개선하는 거라고 보입니다. 가장 저는 뭐 특징적으로 보는 부분들이 뭐 파리 기후 협약의 복귀라든지 TPP 복귀뿐만이 아니고, 저는 이제 기존의 어떤 국제 질서의 그 룰에 따라서 했던 TPP의 어떤 복원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우리 정부 당국자 얘기를 들어보면은 EPA는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고 우리 정부 얘기가 왔다 그러고, 또 지난번 비건 대표 같은 경우도 쿼드 플러스도 사실상 이제 이 일기 행정부에서는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 확대를 하지 않겠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아마 그런 면에서 본다면 바이든의 경우는 지금 일단 그 임기 첫 해에 민주주의 동맹, 그 글로벌 서밋을 이제 민주주의 서밋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아마 이런 부분은 문제에 있어서는 아마도 상당히 기존의 어떤 질서, 그러니까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을 복원하는 형태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면에서는 오바마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의 좀 집권할 경우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전반적인 내용들을 보면은 오히려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뭐 대전차 미사일 제공 같은 경우는 과거 1994년 그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공약을 지키는 측면이 있고, 리비아나 아프가니스탄, 이집트에 대한 정책을 보면은 오히려 오바마보다도 좀 더 동맹을 중시하고 또 온건한 이런 정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북한에 대한 정책에서도 뭐 무력 행동을 하지 않는다든지, 또 그 한미 동맹을 뭐 주한미군 감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제 배제한 부분들이 아마 이런 부분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한반도 정책에서 본다면은 요번에 이제 연합뉴스 기고문 같은 경우 보면은 정책 기조로서 원칙 있는 외교, 비핵화, 북한에 대한 비핵화, 통일된 한반도 지지, 그리고 한미 동맹에 있어서의 공동 번영과 가치, 그러니까 이익 기반한 동맹보다는 가치를 이제 내손면에서 전통적인 동맹 관계로 돌아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지금 뭐 바이든 같은 경우는 주한미군을 감축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저는 이제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 NDS에 따라서 주한미군 재조정은 그대로 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게 재조정이라는 게 반드시 감축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하더라도 전반적인 대중국 정책 차원에서 해외 미군에 대한 뭐 조정 차원에서 논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아마 군사연습이나 이런 부분들은 복원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지금 이제 한국에 대한 글로벌 그 민주주의 서밋이라든지 그다음 TPP 참여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적극적으로 할 거라고 보고, 과거 그 오바마 행정부 때 보면은 한미일 정보협정이라든지 그 당시 이제 티사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한미일 정보보호협정 같은 경우, 그 다음에 한일 위안부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오바마 말기 이루어진 걸로 봤을 때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한미일 간의 아마 동맹 복원, 삼각관계 협력 부분이 충분히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마 그런 면에서 보면 북핵 문제에 있어서도 명칭은 달라질 수 있지만 과거 티코그라든지 또 육자회담과 같은 형태가 아마 논의되지 않겠나 싶은데, 아마 중국에 대한 뭐 반대 때문에 육자회담 부활은 아마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은 일단은 북미 간의 실무회담 형태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 형태가 뭐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일단 북미 실무회담 형태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재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 차례 얘기를 했듯이 북한에 대한 핵미사일 포기까지는 제재를 계속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제가 지금 이제 미국 측하고 뭐 작업을 하는 게 있는데, 그쪽 그룹들이 이제 암스 컨트롤 그룹들이어가지고 이 사람들은 이제
실제로 만나서 얘기하는 거, 화상회의를 두 번인가 했었는데, 이 사람들은 이미 이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제재 완화가 그림에 들어와 있는 걸로 보입니다. 다만 이 부분들이 이제 미국 내에서 만약 바이든이 되더라도 주류가 되긴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우리 쪽에서 좀 더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강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그룹들은 이제 좀 목표는 뭐 인정하더라도 군축 협상 차원에서 접근하는 뭐 이런 입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제가 볼 때 뭐 지금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으로 확정된다면은 여러 가지 면에서 동맹 관계는 안정이 될 거라고 보고, 아마 비핵화 협상에 있어서도 지금 우리 정부가 지금 종전선언 카드를 통해서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더라도 협상의 동력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대로 방치한다면 바이든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에서 한반도 문제가 밀려날 수밖에 없지만, 우리 정부가 지금 여러 가지 접촉을 통해서 대화의 끈을 이제 이어간다고 한다면 아마 내년 1월 그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 빠른 시기 내에 북미 대화를 복원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이 진행되고, 아마 성과가 있다면은 상당히 빨리 어쨌든 그 비핵화 협상을 다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방치될 경우는 북한이 내년 1월 뭐 현재 뭐 한 25일, 20여일 정도에 이제 제8차 당대회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한반도 문제가 다시 경랑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 정부는 이 한반도 문제가 후수로 밀려나지 않도록 상당히 일단 북한과의 어떤 접촉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고, 미 행정부가 바이든 정부가 집권하더라도 이런 어떤 대화의 끈을 복원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은 향후 이제 우리 외교안보 라인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미국으로서도 아마 동맹을 중시한다면 어느 정도 협조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아주 좋은 평. 어떻게 보면은 발표에 대한 대안이라고도 볼 수 있고, 발표에 대한 보충이라고도 볼 수 있는 좋은 토론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도 있고 그래서 바로 그, 네, 이상현 교수님에게